언제든 잠수를 타고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인스타 계정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름으로 인스타 계정이 또 존재해요. 인테리어 업체 이름이 두 개인 거예요. 이 사기꾼 업체가 원래 이 계정으로 사기를 치다가 사기 업체로 유명해지니까 업체 이름만 바꿔서 또 다른 인스타 계정을 만들어서 사기를 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사진과 이 사진이 같고, 이 사진과 이 사진이 같고, 이 사진과 이 사진이 같고, 이 사진과 이 사진이 같습니다. 저는 7천만 원 정도 당했는데 이거 잠 못 잡니다. 정신적 타격이 너무 커서. 오늘은 제가 당했던 일을 바탕으로 어떤 흐름으로 인테리어 사기가 시작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아셔야 될 게 사기꾼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나 태어난 김에 사기 시원하게 한번 칠 거야 라고 태어난 인테리어 업체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기꾼으로 진화하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자주 만나게 돼요. 이게 인테리어 업의 구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자, A라는 고객이 인테리어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을 하죠. 그럼 이 인테리어 업체가 자재를 납품해주는 거래처로부터 자재를 납품을 받아요. 예를 들면 목재, 페인트, 타일 이런 것들을 거래처로부터 납품을 받는 거죠. 이 납품받은 재료를 가지고 인테리어를 해줄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들의 인력풀을 활용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 인력풀이라는 게 보통 목수, 페인트공, 타일공, 이런 분들에게 이 자재로 이렇게 인테리어 해주세요 라고 일을 시키는 게 바로 이 인테리어 업체입니다. 하청을 주는 거죠. 그럼 인테리어 업체는 하청만 주고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인테리어를 예쁘게 하기 위해 설계 도면을 그린다거나 디자인을 뽑는다거나 그 디자인대로 인테리어를 잘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그런 감독의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1억짜리 인테리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인테리어 업체가 1억을 받아서 그 중에 1,000만 원은 남기고 나머지 9천만 원을 목재를 사고 페인트를 사고 타일을 사고, 그래서 목수에게 일을 시키고 페인트 공에게 일을 시키고 타일 공에게 일을 시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어떻게 흘러가느냐? 자, 1억을 받아서 9천만 원을 쓰면 되는데, 그리고 1,000만 원을 남기면 되는데 9천만 원을 쓰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1억 2천만 원을 받아야지 할 수 있는 공사인데 내가 계산을 잘못해서 1억밖에 못 만한 거예요. 그래서 1억 받고 공사를 했더니 결국 손해가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나버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 원래대로라면 1억 2천만 원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고객이 깎아달라고 한 거예요. 저 옆에 인테리어 업체는 1억이면 해준다고 하던데 당신은 뭔데 1억 2천이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알겠습니다. 1억에 해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사를 했더니 실제로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내가 또 여기서 마이너스 2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번에 또 1억짜리 공사를 땄어요. 이제 공사를 잘 마무리했어. 이번에는 좀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A라는 분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잔금을 안 주는 거야. 나는 돈을 받아서 이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잔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공사는 끝났는데. 여기서 또 못 받은 잔금 2천만 원 정도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자, A라는 사람의 공사를 하다 보니 1,000만 원 마이너스, B라는 사람의 공사를 하다 보니 마이너스 2천만 원, C라는 고객의 공사를 하다 보니 또 마이너스 2천만 원, 도합 마이너스 5천만 원 정도 손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난 돈을 남겼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종소세, 부가세, 세금 내야 될 때 세금 내고 나니까 마이너스인 거예요. 인테리어 업체도 자영업에 가까웠다 보니까 그렇게 손익계산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결론은 마이너스 5천만 원인 거예요. 이 인테리어 업체가. 마이너스 5천만 원이라는 소리는 뭘 말할까요? 상당 부분 이 사람들에게 줘야 될 돈을 못 줬다는 뜻이에요. 내 직원의 월급을 밀리고 있다거나.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돈을 줘야 되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이 인테리어 업체는 이제 다급해졌어요. 계속 돈을 달라고 독촉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 D라는 고객이 나타나서 인테리어를 하겠다고 하면 이 인테리어 업체는 무조건 이 계약을 딱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돈을 받아서 빨리 이 5천만 원 못 줬던 거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좀 더 무리해서 이제 영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1억 정도가 필요한데, 아, 고객님, 제가 9천만 원 해드릴게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빨리 계약을 따내야 되니까. 그러면 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좀 절약해서 아낄 거 아끼고 그렇게 공사해서 9천만 원짜리 공사지만 그래도 한 1,000만 원 정도 남을 수 있게끔 공사를 잘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인테리어 업체는 9천만 원을 받아왔어요. 근데 지금 5천만 원은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5천만 원을 줘. 그럼 남은 건 얼마죠? 4천만 원. 4천만 원으로 공사를 어떻게 끝내나요? 못 끝내요, 못 끝내.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고객이 메꿔줘야 돼요, 메꿔줘야 돼. 이 고객이 또 나타나서 또 돈을 메꿔줘야 돼. 이때부터는 계속 F 고객, G 고객, 이 사람들이 나타나줘야지 돈을 메꾸고 돌리는 카드 돌려막기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분들은 지금 돈을 한참을 못 받았다가 D 고객이 나타났을 때 그제서야 4천만 원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또 돈을 늦게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부터 줘. 혹은 하루하루 일 끝날 때마다 돈 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일 안 할 거예요. 가 된다는 거예요. 인테리어 업체는 9천만 원 받아서 4천만 원을 줬어요. 그럼 5천만 원어치만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총 9천만 원 들여서 공사를 끝내야 되는데 5천만 원어치만 공사가 된 상태에서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공사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다행히 이 고객, F 고객, G 고객이 계속 나타나줘서 돈을 넣어줄 수 있는 상황이면 이 D 고객의 공사는 멈추지 않는데, 만약 이 사람들이 늦게 나타난다 라고 하면은 공사가 멈춰버리는 거야. 왜? 이 공사를 해야 될 인력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 자재를 납품을 해주지 않아요. 자, 그럼 D 고객 입장에서는 5천만 원 정도 공사가 진행되다가 공사가 멈춰버렸어요. 전화를 하겠죠. 왜 공사 안 되나요?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다쳤다. 페인트 공을 섭외해 놨는데 오다가 교통사고 났다. 갑자기 잠수 탔다. 심지어 저는 무슨 말까지 들어봤냐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이런 황당한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렇게 멈췄던 공사가 다행히 이 고객이 나타나서 계약금이라도 넣어주면 이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려막기가 너무 심해져서 이 금액이 계속 커지면 그때부터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 인테리어 업체가. 그러면 진짜로 이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내가 재수가 없으면, 그래서 이 폭탄이 하필 나한테 터졌다 라고 하면 철거만 끝난 상태에서 더 이상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일 때 이 인테리어 업체가 사기꾼일까요? 고객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사기꾼이죠. 근데 법원에서는 이 사람을 사기꾼으로 보지 않아요. 왜? 처음부터 속일 생각, 기망의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나름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일이 꼬여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이 사람을 사기꾼으로 보진 않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기꾼이지. 돈만 받아가 놓고 일은 안 되니까. 그럼 이제 민사소송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민사소송하면 뭐 받을 수 있느냐? 아니, 빚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도 지금 돈을 못 받았는데? 못 받는단 말이에요, 돈을. 결국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사기를 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사기꾼 취급을 당하고, 그렇게 이 사람은 이제 파산을 하게 됩니다. 파산.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대출도 내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어떻게든 극복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이 나쁘게 튀는 사람들이 발생해요.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내가 파산해버리니까 돈을 안 줘도 되네? 그리고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처벌받지는 않네? 그렇다면 돈을 받고 공사하는 척만 하고 공사를 안 하면 나는 쉽게 돈을 벌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범죄자로 진화하는 사람이 이 중에 발생한다는 거죠. 사기꾼으로. 자,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형사적으로는 처벌 안 받고 민사적으로만 해결을 해줘야 되는구나. 돈 없다고 배째세요 하고 들어 누우니까 돈도 못 받아 가더라. 그럼 처음부터 이 사람한테 돈을 받을 때 공사할 것처럼 신용만 하고 잠수를 타버려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구나. 이런 형태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진정한 사기꾼인데 법적으로는 사기죄 처벌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진화한 사기꾼은 이때부터는 노골적으로 사기를 치고 다녀요. 원래대로라면 1억을 받아서 자재를 사오고 인력풀을 동원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공사할 생각이 없으니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따내는 게 첫 번째 목표. 두 번째는 최대한 많은 돈을 중도금으로 받아가는 게 목표가 돼요.
자, 1억을 처음부터 다 주진 않을 거잖아요. 뭐 계약금 1,000만 원만 먼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사기꾼은 이제 철거를 하기 시작해요. 철거를 해서 공사를 하는 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A 고객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재값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지금 미리 자재를 사놔야 된다. 나는 둥 지금 유능한 이 인력풀들이 공사가 밀려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일정대로 할 수가 없다. 이 사람들 예약을 잡아놓으려면 돈을 미리 보내놔야 된다. 나는 둥 하면서 중도금의 날짜를 땡겨. 그래서 미리 중도금을 한 4천만 원을 또 추가로 받습니다. 자, 1억 중에 5천만 원 받았어요. 더 이상 받아낼 명분이 없으면 이제 이때부터 잠수를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락이 안 돼. 간혹 연락돼서 아팠다, 뭐 했다 하지만 어쨌든 공사는 진행이 안 돼.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제가 인테리어 업체를 진짜 많이 만나봤는데 상당히 많은 인테리어 업체가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돈에 항상 쫓겨 있어요. 재정적으로 탄탄한 업체를 찾는 게 오히려 힘들어요. 신뢰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어떻게 사기 업체를 걸러낼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로는 네이버 지도에서 회사가 검색이 돼야 돼요. 네이버 블로그 말고 네이버 플레이스라는 네이버 지도에서 회사 자체가 검색이 되고 사무실이 존재해야 돼요. 그냥 사무실은 없고 홈페이지도 없고 그냥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로만 활동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이 언제든 잠수를 타고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는 거죠. 실제로 저한테 접촉해왔던 그런 인테리어 업체 중에 한 군데도 이렇게 인스타 계정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름으로 인스타 계정이 또 존재해요. 인테리어 업체 이름이 2개인 거예요. 이 사기꾼 업체가 원래 이 계정으로 사기를 치다가 이 업체 이름이 사기 업체로 유명해지니까 업체 이름만 바꿔서 또 다른 인스타 계정을 만들어서 사기를 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사진과 이 사진이 같고 이 사진과 이 사진이 같고 이 사진과 이 사진이 같고 이 사진과 이 사진이 같습니다. 사진만 새로운 인스타 계정에서 마치 정상적인 인테리어 업체인 것 마냥 그렇게 활동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사무실이 없는 업체를 조심해야 됩니다. 사무실이 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사무실에 가서라도 따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무실이 없는 업체는 그냥 잠수 타버리면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할 게 없어요. 그냥 연락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하면 고객님 현장에서 만나야죠. 현장을 직접 보고 견적을 내야 정확한 견적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핑계를 대든 간에 사무실을 죽어도 안 보여주려고 그래. 현장에서 꼭 만나자고 한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만나야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 합리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내가 속는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만나는 건 만나는 거고 사무실에서 만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현장에서 만나서 미팅을 하고 견적을 뽑고 사무실에서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불편한 질문일 수 있지만 실내 건축 면허가 있는지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무실과 면허, 잃을 게 있는 업체들은 내가 손해를 보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없는 업체들은 잃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잠수 타면 그만이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의 작은 소형 호텔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인테리어를 해봤어요. 많은 인테리어 업체들을 만나봤고요. 그런데 하나같이 재정적으로 불안한 곳들이 많이 있어요. 재정적으로 불안하니까 내가 돈을 줬을 때 이 돈이 내 공사에 쓰이는 게 아니고 엉뚱한 곳에 사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7천만 원 정도 눈탱이를 맞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많이 반복해본 사람도 믿을 만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인생에 한두 번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영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이나마 업체 선정에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민감한 이야기지만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테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 유튜브 채널이 매우 작은 채널이라 구독을 누르지 않으시면 다시 못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